과거에는 사실 정책을 굉장히 자세히 보고 꼼꼼히 했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유난히 대선 그 공약이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약이 그렇게 막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제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대선 이후에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효선 저자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부동산 경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2022년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서울의 일부 지역들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해서 과열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고, 최근 올해 들어서는 조금 유난히도 서울 지역만 굉장히 좀 불장이 꽤 오래 가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해제됐다가 다시 재지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일부 뭐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이런 지역들이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재지정이 됐을 때 조금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대선 이제 가까이 올수록 갑자기 또 굉장히 매수세가 붙어서 최근에 굉장히 과열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현장에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이렇게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정책을 다시 강화하면서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있다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정치적인 공백이 있는 상태인데 다시 좀 완정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좀 확실해지고, 또 지금 현재 아직 선거 전인데 선거 후에 이제 당선이 좀 유력해 보이는 후보의 경우에는 규제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매입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금리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금리 인하는 주택시장에는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7월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좀 줄어들잖아요. DSR 규제가 이제 3단계 마지막 완성 단계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제 실수요자들은 좀 빨리 주택을 매입하는 게 좀 구매력도 좋을 수 있고 올라가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문가들은 뭐 준비하고 계세요? 뭐 대선 시나리오별 이제 해가지고 준비했다가 이제 뭐 누가 당선되든지 딱 요이 땅 해가지고 딱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다들? 과거에는 사실 정책을 굉장히 자세히 보고 꼼꼼히 했었어요. 근데 이번 선거는 유난히 대선 그 공약이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약이 그렇게 막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좀 주식 쪽이 주류인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 인터뷰도 보면 주식 유튜버들 위주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세요. 그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뭐 이렇게 정책을 공급 위주로는 해야 되지만 수요가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수요를 강화한다거나 완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오히려 발언을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고, 그럼 공급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공급은 지난 윤 정권 때 굉장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얘기를 정책적으로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성의 부재 때문에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있지 않은 거면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지역 양극화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일 텐데,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 경제를 위한 뭐 경제 기반을 좀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돼서 그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는 좀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좀 화두가 되는 것 같다가 지금은 좀 그거보다는 다른 데가 더 힘드니까 그거 먼저 더 화두를 올리다 보니까 부동산이 좀 후순위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경제가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그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동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맡기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그 과거를 보면은 규제를 했던 정권에서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던
없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이런 뭐 서울 주요 지역들을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을 하기보다는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약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역 양극화는 사실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지역 양극화가 장기화되면은 결국에는 전국 모두가 이제 인구가 소멸되면서 주요 지역 몇 개 지역은 너무나 과열돼서 또 살기가 힘들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이제 슬럼화가 되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좀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지금이라도 이제 지역을 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2030 세대들이 70% 정도라고 하거든요. 지방에서 태어나도 서울로 이제 20세가 넘어가면은 이동을 뭐 70% 정도는 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동하는 이유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적인 이유나 학교 관련된 것들을 지방으로 좀 더 분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1, 2차 산업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도 우리가 되게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은 대세의 의견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1, 2차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경상권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4차 산업 이상의 산업들이 특화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도 유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업들도 유치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완화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전라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사실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근데 인프라가 부족한 거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든 할 수 있는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건 있잖아요. 땅값도 싸고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이제 학교나 병원 같은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좀 고민을 통해서 지역 경제 기반이 잡힐 수 있는 쪽이 가장 우선시 돼야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해도 지금처럼 미분양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요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대선 공약도 지방 경제를 살리자는 게 이제 선순위 나왔던 게 네. 살려야 뭐 그 다음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 시간이 또 오래 걸리는 문제인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지방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 기능이나 뭐 상업 기능이나 경제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행정 관련 기능만 이전을 하더라도 네. 청와대 국회만 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이제 많은 그런 부처들과 이제 민간 기업들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은 또 세종시만 하더라도 그 학군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또 세종시에 거주하다가 다시 또 이제 대전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아이들은 그냥 서울에 남아있고 이제 가장만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 이전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이 다 같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다른 기능들도 좀 같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육 쪽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지만 좀 어느 정도 이 분산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좀 아이디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그냥 강남에 있는 네. 거 학교 다 그냥 흩어버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게 파격적이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면서요. 네. 과거에는 강북에서 강남 그렇죠. 개발할 때 학교를 강제로.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지금 서울 그렇죠. 안에 그 둔촌주공이 올림픽 파크 포리온 될 때도 초등학교가 이제 신설을 하려다가 인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거에 뭐 도시형 캠퍼스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거를 이제 없애면서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걸 또 분화해서 다시 하나를 더 캠퍼스를 만드는 거는 인구가 너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런 인구의 변화들이 네. 부동산에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지역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인구 감소 자체보다도 사실 인구의 이동이 부동산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지금도 지방은 미분양 얘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PF 부실이라던가 지방 이제 건설 경기 위축 다양한 문제들로 또 확산이 되고 있고 공급 부족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서울에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공급 물량을 입주 물량을 최근 5년과 최근 10년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최근 10년에 비해서 최근 5년 물량이 좀 더 많다라고 하면 사실 장기 평균보다는 최근에 그래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공급이 좀 더 그래도 넉넉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5% 정도인가로 최근 물량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지방의 뭐 울산이라던가 뭐 광주 이런 지역들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반대잖아요. 지금은 입주 물량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제 수요가 그 공급이 과잉인지 부족인지를 결정하는 그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이동이 예전처럼 그냥 늘 해오던 대로 물량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버리면은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밸런스가 깨질 수 있고요. 인구 이동을 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급을 적정하게 해야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도로 지역 양극화는 수요의 이동에 대한 문제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수요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공급했다가 미분양 나면 그쵸. 건설 사면 또 어려워지고 맞아요. 국가 입장에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골머리를 앓는 것처럼 네. 이제는 이제 국가도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는 거 원한다.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어디입니까? 갑자기 아니 근데 좀 이동 방향이 주로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뭐 지금 다들 예. 대한민국 국민이 아시는 것처럼 서울 아니면 그렇죠. 서울은 다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경기도나 뭐 인천 수도권인데 음. 그것도 서울 강남권과 좀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누구나 아는 거고 예. 근데 그런 지역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뭐 돈이 없어서 못 사지 몰라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그 강남 3구랑 토어제 이렇게 묶인 다음에는 마포구, 성동구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데 저희 주변에 보면은 18억, 17억 이 정도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예. 9평을 못 산대요. 그래서 20평대 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임장 다니다가 고민하던 사이에 다 계약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믿지 못할. 이 부동산은 진짜 예전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벌어지는 게 느껴지는 게 그 돈이면 지방 가면 그러니까요. 황제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그 돈이면은 이제 9평도 못 들어가서 또 작은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서울 이제 몇 개 지역. 와. 근데 그 돈으로 외곽 지역만 가더라도요 새 채를 사요. 그만큼 격차가 심하죠. 최근에 들은 뉴스 봤거든요. 마곡도 20억 돌파했다고. 아 맞아 그럴 거예요. 대장 아파트 이런 와.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데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부동산 수요자들이 뭐 인구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연령대별로 좀 분석을 또 해보면 고가인 지역일수록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지역일수록 그 50대 이상의 매도자 비중이 60%,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지역들의 주택을 매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는 수요층은 이제 50대 미만 30, 40 세대들이 그거를 사고 있어요. 이것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파는 이유도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좀 느낀 바는 그런 반포에 굉장히 늘 화제가 되는 뭐 원베일리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평당 2억, 3억 돌파했잖아요. 근데 거기를 예전부터 거주하시던 분들은 굉장히 가격이 오름으로써 매년 내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정말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부족해질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이 올라간 그 금액을 오히려 차액 실현을 하고 좀 더 이제 조금 괜찮은 지역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를 이제 생활비로 쓰는 그런 니즈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렇게 가는 형태를 보니까 우리의 노후는 국가가 전혀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것도 사실 그쵸. 저희 나이 정도만 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저는 어렵다라 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이런 것들은 더 불확실성이 크고 등락이 크니까 부동산 중에서 좀 안전하고 올라갈 만한 걸 찾다 보니 이제 확실한 몇 개 지역들에 쏠리는 거고 심지어는 빌딩 수요들조차도 빌딩도 상권이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 쪽을 좀 보는 수요가 생길 정도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 저도 궁금했던 게 부동산 원리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같이 좋을 때 말고 좀 이렇게 안 좋아질 때면은 제일 좋은 알짜로 이렇게 쫙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제 전반이 안 좋고 또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이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까지 심했던 적이 있나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의 것에만 몰리는 것 같아요. 주식이 그래요. 지금 미국 주식도 그러면은 빅테크 같이 우량 기업 몇 개에만 돈이 쫙 쏠리고 나머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덩어리 때문에. 근데 부동산도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서 네.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가 싶어서 그랬었어요. 그냥 공중파 이런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채널이 많이 생기면서 더 그게 좀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정보가 반복이 막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 듣게 되고 나머지가 이제 들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올라갈 만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뉴스 이슈도 아닌데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패닉이 생기면서 좀 몰리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지거나 약간 스타벅스화 됐다? 아파트도 예전에 뭐 강남 하더라도 뭐 강남도 좋지 근데 우리 동네도 좋아 이랬다면은 맞아요. 점점 이제 그 스타벅스가 점점 늘어나서 되는 것처럼 강남만 좋아 로 약간 바뀌어가는 느낌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부자들도 지금 돈 싸들고 와서 네. 서울 집 사고 지방 거 팔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쏠림이 좀 크더라고요. 그 확실히 그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제가 뭐 건설회사도 다녔었고 했는데 상담 업무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한 10년, 15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초창기만 하더라도 뭐 울산이나 창원 이런 데는 되게 부자 도시잖아요. 부자죠. 지역에 있는 부동산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너무 이제 한쪽에 쏠리는 건 좋지 않다. 서울에 있는 거 사라 그러면 혼났어요. 왜 우리 동네에도 좋은 거 많은데 네, 맞아요. 서울 가라고 네. 하냐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막 전화하세요. 서울을 하고 싶은데 잘 모르니까 찍어달라 이런 질문을 좀 하십니다. 가속화가 더 가속화를 부르는. 그럼 맞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 집값을 잡는 것도 그럼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또 일부 지역들은 더 희소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강남 3구, 용산구 이렇게 딱 그 묶인 다음에도 네. 몇몇 분이 정말로 국가에서 찍어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세가 붙는 것도 붙는 거지만 갖고 계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내게 제일 좋은 거라는 생각에 내놓지를 않으니까 잠겨버리는구나. 예, 그 다음 살 수 있는 뭐 마용성, 그 다음 이게 또 묶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 뭐 동작구, 강진구 이런 지역들로 또 서울 안에서도 그러면 별로 집값이 안 오른 구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외곽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거의 사실상 안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네. 그러니까 포인트 찍은 데들만 지금 이런 현상인 거고 네. 서울이 다 오르는 건 아니다. 네. 그럼 전략적으로 오히려 서울 외곽 지역은 실거주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실 오른 지역은 이제는 뭐 거의 20억 가까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입지 그리고 신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좋은 것보다도 가치보다 가격이 더 크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반대급부인 이제 입지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신축이 아닌 구축인 거는 그 이유만으로 좀 많이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 수 없다면 지금 막 인기 있는 거 살 수 없다면 그게 이제 반대인 것들 예를 들어 외곽 지역의 신축이라던가 뭐 인천에 있는 신축이라던가 아니면 중심부에 있는 구축의 조금 중소형 단지 이런 것들은 잘 찾아보면은 시간 지나면 올라갈 만한 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립니다. 또 부동산 상승장 또 이제 크게 가면 보통 이제 1급지가 많이 오르지만 2급지, 3급지도 상승률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또 투자 수익도 누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2023년도가 거의 저점 찍고요.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그래도 하락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은 좀 지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나면은 지금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봐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지방에선 전세 살고 서울에 있는 거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사실 좀 성향상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투자 목적이 주택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그런 분들도 지방의 주택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좀 대장 아파트들이나 아니면 좀 신축이거나 뭐 대구나 경부처럼 미분양 많은 지역은 마이너스 피 난 분양권 같은 것들 그런 거 매입하시기에는 지금 좀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 부동산은 그 지역의 경제와도 또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방에서도 좀 인구가 늘어난다던가 소득이 늘어난다던가 좀 그런 포인트 되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세종시가 그렇고요. 산업이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공무원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쓴 책에도 기재되어 있긴 한데 네. 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제 한 시트에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 인구수라던가 세대수, 사립초등학교 숫자 아니면 소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세종시가 굉장히 밸런스가 정말 잘 맞춰진 최고의 도시입니다. 왜냐면 뭐 이렇게 노후 걱정 없으시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분들 특별 공급 받아서 되게 많죠. 가격 네. 낮은 상태로 매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맞벌이 부분들도 많으시고 또 젊은 도시라서 세종시가 대표적으로 미래 지속 가능성
우로서는 제일 좋은 도시입니다. 저는 항상 추천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사람들 저 만나려고 세종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쫙 보여드리면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장단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직장만 있으면 참 좋은 도시다. 공무원이 아닌 이상. 네, 공무원 아닌 이상 여기서 뭘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인프라 생각보다. 없고. 기업 산단이 있긴 하지만 도시의 규모를 받쳐줄 만큼의 산단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제 세종시의 이야기인데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들어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어드밴티지에 들어오려면 그래도 좀 서울에 가깝거나 인재들도 이제 그쪽에 좀 가니까 그 밸런스 하나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제 세종시나 네. 대전시는 뭐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 네. 공무원들이나 연구단지 이런 네. 것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래도 소득이 좀 높으면서 성장하는 예, 도시고요. 예, 예. 또 충남 쪽이 최근에는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서 오. 충남의 소득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산 말하는 건가요? 아산 천안인가? 그쪽이 예, 포함한 예, 이제 예, 충남 예. 전체가 네, 네. 아산탕 정도 네. 이제 네. 생겼고 그쪽이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좀 덜 올랐더라고요. 충청권까지는 그래도 수도권이라 치고 나름대로 없어. 이제 과거에는 경상권이 그 그쵸, 수도권 그쵸, 그쵸. 다음으로 예, 예, 이제 맞아요. 소득도 높고 예, 예.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좀 뒤바뀌어서 충청권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경상권은 조금 노후 도시가 되면서 부산이 고령화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은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대구도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급이 되게 많아서 쉽지 않고요. 아니면 이제 네. 강원권 같은 경우가 네. 충청권 다음으로는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속초 이런 데. 강릉? 춘천부터 네. 시작해서 원주. 예, 바다 보이는 데가 아닌데. 춘천, 원주 그리고 뭐 강릉, 네. 속초 이런 지역들도 강릉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어요? 강릉이나 양양 이런 지역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관광단지잖아요. 근데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맞아요. 예, 교통이 뭐 차로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게 지금은 뭐 기차 타면은 1시간 뭐 이 기차 정도. 가요? KTX. 오, 네. 이제 뚫렸구나. 네. 예전 들었는데? 그 고속도로도 좋아져서 2시간이면 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왕복으로 당일로 마음만 먹으면 갔다 올 수 있고 그쪽이 이제 주거단지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교통의 혁신 때문에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그래도 만약에 서울 사람이 투자처로 좀 해볼 만한 지방도 괜찮은 데도 있어요? 한 세 군데 정도? 주택이요? 주택. 네, 아파트? 아파트로 거의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위주긴 할 텐데 좀 저평가다 싶은데 왜냐하면 서울 너무 비싸니까 이 돈으로 그냥 서울에 사느니 차라리 그냥 지방에 투자를 하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인천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좀 많이 올라가다가 같이 올라가다가 예.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고 예.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최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또 떨어지긴 할 거예요. 이거 벌써 네. 5월 거래량이 없어요. 네, 네. 이게 등락이 굉장히 예. 심한 동네라. 그래서 지금 올라가기 전에 세종시 이렇게 매입하라고 추천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5월 전에 봤을 때는 거의 정고점에 8, 90%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은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해서 좀 떨어지면은 세종시도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되고 아니면 대구가 지금 장기 침체잖아요. 맞아요. 네. 아마 오래 걸리긴 할 거지만 대구가 제가 느끼기에는 경상권 중에서 가장 주택이나 이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쵸. 원래 네. 뭐 교육열 하면은 수성구 사람들이 이 말 하거든요. 우린 강남 다음에 교육열이다. 맞아요. 네. 다른 지방이랑 비교하지 마라. 우리 맞아요. 수성구다 이 말 많이 들었어요. 저희 뭐 투자 전략 네. 세미나 이런 거 하러 가면은 이제 네. 대구는 정말 사람 엄청 많이 오거든요. 네.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도. 네,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구, 수성구 이런 지역이 그 안에서 완전 대상 지역인데 거기에 원밸리 같은 아파트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아직 거기에 그런 문화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거 들어오면 되게 잘 팔리겠는데요? 네, 그거 들어오면은 가격이 아마 지금의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어느 정도 또 따라오니까 예. 지금 굉장히 좀 낮아 있는 상태일 예. 때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여유가 있으면 예. 대구 쪽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지금 있는 지역들이 수도권에만 있는 거예요? 지방에는 없어요? 지방에 뭐 해운대 정도 있어요? 네, 해운대 정도 이렇게 네임밸류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광역시에는 거의 뭐 많지 않죠. 그러면 지금 집을 사고 싶은데 첫 집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사실 소득도 중요해요. 네. 연봉이 합쳐서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연봉이 예를 들어 맞벌인데 연봉이 1억인 경우를 계산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기업 예. 다닌다고 그렇죠. 생각했을 때.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게 하면은 한 대출이 그냥 완전 연끌하시면 DSR 안에서 연끌하시면 10억
10억 정도 주담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15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네. 진입이 가능하고 좀 많으니까 5억 정도를 대출 받는다고 해볼까요? 네. 그럼 이제 10억 정도 금액에서 주택을 좀 찾는다고 하면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실 때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나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신축이냐 아니면 서울의 구축이냐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쵸, 그쵸.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신축을 좀 더 선호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대부분. 이게 딜레마가 먼 신축이랑 아. 가까운 구축이면 이게 진짜 딜레마 해결이 안 그 돼요. 구축의 그럼 기준은 몇 년 정도의 한 구축? 30년 산? 지금은 인서울 하고 싶어 하시니까 신축 아닌 구축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근데 어쨌든 구축이 그 가격이라는 거는 대지 가격 때문에 그런 걸 거고 신축이 비싼 거는 건축비가 포함된 걸.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새 아파트니까. 네. 근데 부동산 전문가로서 입지가 낮다, 뭐 이제 아니면 신축이 낮다, 어떤 게 더 좀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서울을 더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입지다. 네, 입지. 근데 이제 신축 중에서 그런 데 있어요. 뭐 송도 신도시, 뭐 청라 국제도시, 아니면 김포 한강도시 이렇게 좀 더 굉장히 대규모 이제 신도시급의 이런 데들은 가격이 비교적 좀 견고하고 시장이 좋아졌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한번 좀 구축이랑 비교해서 고민해 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치만 이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저는 구축이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강남 출퇴근 가는 10억 범위에서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10억 범위, 예. 10억 범위도 사실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좀 지방에도 수도권에도 괜찮아요. 그러면 입지 좋은 좀 강남 출퇴근이 좋은 구축이 있는데. 네, 10억 정도면 굉장히 그 나홀로 단지 이런 것들이어야 네, 되고 네. 아예 외곽으로 가면은 네. 그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원구 같은데 노원구? 네. 뭐 분당 이런 데도 강남은 접근 쉽지 않아요. 네, 분당도 가능하죠. 분당이나 뭐 노원구 이런 지역들이 좀 그래도 나아 보여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라 그러면 솔직히 돈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폭이 넓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노원구를 말씀드린 거는 노원구도 지금 가격은 회복이 안 됐어요. 거래는 최근 보니까 그래도 꽤 되는 것 같긴 한데 거기는 이제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마용성 다음으로 그 노도강이라는 그런 네이밍을 얻은 지역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근데 그때는 이제 재건축 플러스 학군지라는 이유 때문에 크게 올랐는데 지금은 이 재건축이 거의 안 되고 분담금이 훨씬 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간 만큼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재정비 쪽은 사실 해결을 좀 해주지 않을까. 정부에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지금 해당되는 단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재정비가 조금만 해결이 돼도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서 그 몇 개 안 남은 학군지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분담금이 요새 많이 들어가요? 재건축하는 데는? 네, 코로나 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들어가죠. 대략 뭐 그냥 얼마 정도 이렇게 해요 보통? 그러니까 노원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코로나 때는 분담금 없이 그냥 뭐 5억 정도 주고 샀으면 그거를 내 돈 안 들어가고 네, 그렇게 알고 재건축이 있었거든요. 가능했는데 제 버전으로는 이것도 작년 정도인데 분담금이 5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들었어요. 재건축을 하려면은 모든 집이 각자 5억씩 현찰 구해 와가지고 와. 넣어야지만 네. 그러면 돈이 있는 집도 있겠지만 없는 집도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는 안 할란다 이런 집도 있을 거 그럼요. 아니에요. 그러면 동의율이 뚝 떨어질 네. 거고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네. 와.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이제 5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10억이 있어야 신축이 되는 거니까 그 돈이면 이제 다른데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내 집 못 사니까 철거하는 동안은 또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그쵸. 돈도 있어야 될 거고 5억은 현금은 넣어야 되고 아, 그럼 나이 드신 진짜. 분 입장에서는 뭐 자녀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도 뭐하고 네. 하니까 그냥 안 한다고 해버리는 네, 거고. 네. 와. 그리고 그냥 거주하기 네. 편리하고 이런 지역들 보시는 분들은 네. 하남이나 뭐 남양주 예, 예. 이런 지역 그냥 무난하게 그런 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리 이런 지역들. 그럼 서울에 공급이 이렇게 좀 뭐가 좀 막 들어올 만한 이벤트들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유력한 두 후보는 둘 다 재정비 쪽으로 공급 늘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코어는 이제 그 사업성이라는 걸 알고는 있어서 그거 좀 다양하게 고민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런 거 맨날 해결책 보면 용적률을 뭐 어떤 경우는 네. 용적률을 좀 더 서비스로 주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용적률을 이렇게 좀 후하게 안 쳐주고 음.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딱 규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용도지역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지에 정해져 있는 용적률이 있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을 다 풀어버리면 안 돼요. 다 500%해 이러면 다 그러면 또 그게 네. 특정 지역의 특혜가 될 수 있고
거기 그거에 맞게 도로망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인구가 확 늘어나면은 이제 교통영향평가라는 걸 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심의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다 어느 정도 짜여진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걸 풀어버리는 순간 아까 말한 교통 지옥이 네. 벌어지고 교통지역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아마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풀어버리면은 또 집값 비싼 지역들만 더 많이 오르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건 사실 그 집주인들 지금 조합원들이 뭔가를 이렇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국가의 특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진짜 복잡하네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은 용도 지역 그 용적률 같은 거를 사고 팔고 하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여기를 좀 더 이제 그 수직으로 높여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을 좀 낮춰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카이라인을 맞추기도 하는데 국내는 아직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진 않아서 그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도 괜찮아. 탄소 배출권 팔듯이 방금 말한 대로 용적률 매매권처럼 해서 조금 이제 용적률을 좀 포기해도 되는 지역이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재건축 그냥 분담금 좀 적게 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늦은 감은 있죠. 지금 이미 다 사유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스카이라인을 예쁘게 맞추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일 아쉬운 건 저는 한강에 그 딱 처음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다 너무 고층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건물들 지을 때는 다 가려져가지고 조망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외국 가서 우리가 유명한 뭐 파리나 이런 데 가서 되게 예쁘다 느끼는 이유가 그런 센느강이나 이런 주변에는 뭐 자연으로 되어 있거나 좀 층이 낮은 저층에 예쁜 뭐 테라스 카페 이런 게 즐비해서 관광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기가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인만 예쁘면은 옥상에다 루프탑 같은 거 딱 만들어서 맞아요. 그거 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좋아할 거 아니에요.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맞아요. 저도 동남아 놀러 가면 꼭 그 루프탑을 가는 게 한국엔 없으니까. 맞죠. 저희는 이태원이나 가야 좀 있지. 다른 데 가면은 이제 그런 물 있는 예쁜 데들은 다 상업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게 아파트라서. 누릴 수 있는 특권. 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이제 반포 몇 동 뷰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찍어 놓는. 그래서 이런 화면을 통해서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그게 집값을 올리는 근본 원인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되게 똑똑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전세나 이런 거 월세로 해가지고 틀어놓고 가치를 음악 창출하는. 틀어놓고 맞아요. 네.